오른손을 다쳤으면 왼손으로라도 전을 붙여. 내 동서는 그런 건 못한다고.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목에는 아직 화상 거즈가 감겨 있었고 손등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죠. 심재성 화상이라 했습니다. 뼈 가까이까지 닿은 화상이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병문안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제사 걱정이었죠. 병실 밖 복도에서 그 전화를 받아낸 남편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걸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낡고 달아빠진 수선 일지 한 권이 들려 있었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그 일지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이걸 왜 혼자 삼켰어? 도대체 그 낡은 일지 속에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20년의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 처절하고도 완벽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사연은 경기도 어느 소도시 평범한 택배기사 남편과 세탁수선집을 운영하는 큰며느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수진의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옆에서 곤히 잠든 도연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수진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세탁수선집을 열려면 6시 반까지는 지하 상가에 내려가 있어야 했습니다. 찜통 같은 여름에도 손이 고바드는 한겨울에도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죠. 욕실에서 얼굴을 씻으며 수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46살. 광대뼈 아래로 패인 그림자가 깊었고 손등에는 기름 화상 자국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다리미 증기에 오래 노출된 탓에 얼굴 피부도 칙칙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 도연이 처음 손을 잡던 날의 그 얼굴은 이미 오래전에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누룽지를 끓이고 도연의 도시락을 싸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지 정기 검진 있는 거 알지? 차 좀 대줘야겠다. 지훈이는 토요일에 진료 있다고 하니까. 네,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드라이클리닝 맡긴 거 찾아와. 찾아온 거 갖다 줄 때 아버지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좀 사오고.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인사도 없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수지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런 전화 한 통에도 서러움이 복받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는데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지하 상가 계단을 내려가면 수진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50평이 채 안 되는 좁은 공간, 수선 기계 2대, 다리미대 하나, 벽을 가득 채운 세탁물 행거, 그리고 20년의 땀이 스며든 낡은 작업대. 수지는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고 환기팬을 켰습니다. 지하라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 여름이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오전 10시쯤 핸드폰에 동서 유라의 인스타그램 알림이 떴습니다. 사진을 열어보니 제주도 럭셔리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새로 맞춘 고급 수영복,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열대 과일 칵테일, 그리고 유라 특유의 각 잡힌 웃음. 게시물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팔로워가 20만 명을 넘는 인플루언서였으니까요. 수지는 잠자코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리미를 집어들었죠. 명절이면 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추석 전날 수지는 새벽 2시까지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갈비찜을 했습니다. 손이 부르터도록 일을 했죠. 그런데 당일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나타난 지훈과 유라는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어머, 지훈아. 유라야. 왔어? 이게 다 뭐야?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유라가 쇼핑백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스카프, 고급 건강식품 세트.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받으며 옆에 있는 친척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강남에서 피부과 하는데 거기 예약이 몇 달씩 밀린대. 얼마나 잘하면. 유라도 인스타 팔로워가 20만이 넘는다니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의 귀에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얘기는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이 부르트도록 음식을 만든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죠. 수진은 묵묵히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수진은 이미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보다가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핸드크림을 가져왔습니다. 손?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내밀자 도연이 천천히 크림을 발라줬습니다. 송금 사이사이 갈라진 마디 하나하나. 말없이 그러나 꼼꼼하게. 여보, 나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여. 도연이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은 그 눈빛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혼자 시장을 보고 혼자 재료를 손질하고 혼자 생신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날도 새벽 배송 때문에 집을 나간 터였고 지훈 내외는 바빠서 늦겠다는 문자 한 통을 보내온 게 전부였습니다. 가습을 위해서 국이 팔팔 끓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뒤집개로 전을 뒤집다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끓던 국물이 냄비 밖으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오른손 전체를 덮쳤습니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올리며 뒤로 물러섰고 그대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오른손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있었죠.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상하게도 이것이었습니다. 생신상은 어떻게 하지? 수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은 낮에도 분주했습니다. 수진이 실려왔을 때 담당 의사는 오른손 화상 부위를 살피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재성 화상입니다. 진피층 아래까지 손상이 갔어요.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도연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배송 중이던 트럭을 갓길에 세웠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죠. 회사에 급하게 상황을 알리고 병원으로 달려오는 내내 도연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시장을 보고 혼자 재료를 손질하고 혼자 생신상을 차리다가 쓰러진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수지는 링거를 맞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오른손 전체에 거즈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수진의 왼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여보? 배송은? 그게 지금 중요해?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간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수진이가 오늘 오전에 생신상 차리다가
화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심재성 화상이라 입원해야 한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돌아왔죠. 그래서 생신상은 어떻게 됐어?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사도 있는데 오른손을 다쳤으면 왼손으로라도 전을 붙여야지. 내 동서는 그런 거 못한다고. 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실복도 창문 너머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비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식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을 가지러 집에 들른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며칠치 입원복과 세면도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도연은 안방 서랍장을 열어 속옷과 옷가지를 챙기다가 침대 밑에 놓인 낡은 천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항상 작업대 서랍에 두던 가방이었는데 수선집 정리를 하면서 집으로 가져온 모양이었습니다. 딱히 의심 없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고 달아빠진 수첩 여러 권이 들어 있었죠. 겉표지에는 수진의 글씨로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결혼 첫 해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수선 일지였습니다. 맡긴 손님 이름, 옷 종류, 수선 내용, 수거 날짜, 그리고 그 옆에 간간히 짧은 메모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무심코 넘기다가 맨 뒷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수진의 필체로 꼼꼼하게 적힌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결혼 2년 차, 22년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 도연 씨 어머니께 보증금 3천만 원 부탁드렸다가 거절당함. 집도 없이 전세 자금도 없이 신혼을 시작하는 게 너무 막막해서 용기 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줄 돈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씀씀이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셨다. 알겠다고 했다. 도연 씨한테는 말 못하겠다. 자존심 상해서 며칠은 밥을 못 먹을 것 같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다음 줄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알게 됐다. 시어머니가 지훈 씨 개원 자금으로 5억 원을 대주셨다는 걸 지훈 씨 장인 어른한테서 들었다. 어머니는 우리한테 줄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읽고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데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도연은 그 자리에서 수첩을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방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3천만 원, 5억 원, 그 두 숫자 사이에 20년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새벽마다 지하상가로 내려가던 20년. 다림이 증기를 맞으며 손등에 화상 자국을 새기던 20년. 시어머니 전화 한 통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20년. 그 긴 세월 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는지를요. 자신이 알게 되면 부모와 완전히 틀어질 거라는 걸 수진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장남 부부로서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도연이 늘 말해왔으니까요. 아내는 남편의 체면을 위해 남편이 부모와 등 돌리지 않도록 20년을 혼자 삼켜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오랫동안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러움이기도 하고 분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깊은 미안함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도연은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아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이걸 왜 혼자 삼켰어? 수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겠어. 당신 힘들어지잖아. 내가 힘든 게 당신이 20년 고생한 것보다 중요해?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링거줄이 가볍게 흔들렸죠. 도연은 수진의 왼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오른손의 거즈를 바라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자꾸만 다른 모습으로 재생됐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던 알람 소리, 기름 냄새가 밴 수진의 앞치마, 핸드폰 너머로 들리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설거지를 하던 아내의 뒷모습,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20년의 빚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오래 속여온 부모에게도. 퇴원은 닷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른손 화상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여전히 거즈가 감긴 손으로 부엌에 들어서려 했습니다. 도연이 막았습니다. 앉아 있어, 여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앉아 있으라고. 도연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눈빛을 보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죠. 도연이 직접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 수지는 거실에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내오면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할 말이 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똑바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수선 일지 마지막 장 읽었잖아. 3천만 원 얘기.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거 읽으면 안 됐는데. 읽어야 했어.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던 거야. 도연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에는 택배 상자에 긁힌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의 손등과 닮아 있었죠. 나는 20년 동안 장남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청소도 심부름도 명절 제사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 당연한 척 포장된 착취였던 거야. 그리고 그 착취를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은 나도 아니고 당신이었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꼭 쥐었다 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는 말. 그것도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도연아, 수진이 퇴원했지? 이번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날짜가 열흘도 안 남았잖아. 도연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아직 오른손을 제대로 못 씁니다. 이번 제사는 어렵습니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 손 하나로도 할 수 있잖아. 내 동서는 그런 거 못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지훈이 내외가 왜 못합니까? 지훈이는 바쁘잖아. 유라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큰 며느리가 해야지, 당연히. 당연하다는 근거가 뭡니까, 어머니?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그렇게 말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지금? 대드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연은 차분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것들을 억누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결혼하던 해에 보증금 3천만 원 부탁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없다고 하셨죠. 근데 같은 해에 지훈이한테는 5억 원을 주셨더라고요.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그건 지훈이가 개원을 해야 했으니까. 저희는요. 저희는 전세 자금도 없어서 반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얼마나 막막했을지 어머니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 지금 부모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는 시어머니가 먼저 끊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응.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남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지쳐 보이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도연이 배송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연 씨 되시죠? 저는 성광개발 보상팀 박준영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소재 상가 건물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도연이 멈칫했습니다. 오전동 상가. 수진의 세탁수선집이 있던 바로 그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7년 전 빚을 내어 간신히 매입했던 지하상가 건물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이번에 오전동 일대가 초대형 주상복합개발구역으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구역 내 건물 소유주분들께 보상금 협의를 시작하려고 연락드리고 있는데요. 보상금이요? 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이후에 확정되지만 현재 예상 보상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박준영 과장이 잠시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연 씨 소유 건물 기준으로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트럭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50억, 300억. 그 숫자들이 귀를 통해 들어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쉽사리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도연 씨, 들으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소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정 조율해 드릴까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한동안 트럭 옆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진이 20년 동안 지하에서 다리미를 잡고 있는 동안 그 낡은 건물 위의 땅은 조용히 가치를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 돈으로 무엇을 되찾을 것인가였습니다. 수진의 20년이었습니다. 성광개발 사무소는 의왕시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음 날 오전 배송을 마치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박준영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셨습니까? 강도연 씨. 앉으시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준영 과장이 지도를 펼치며 개발 구역을 짚어 보였습니다. 오전동 일대 붉은 선 안에 도연의 건물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보상가는 2달 안에 확정됩니다. 다만 현재 시세와 개발 가산율을 적용하면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도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7년 전 그 건물을 살 때 대출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이 수선집 수입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던 돈이었죠. 그 낡고 습한 지하 건물이 이제 수백억짜리 부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명은 언제 하면 됩니까?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 협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상 한 달에서 2달 사이입니다. 사무소를 나온 도연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한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진은 왼손으로 서툴게 양말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수선 일감이었습니다. 오른손이 성하지 않은데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고 있는 것이었죠. 도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아. 응? 왔어, 여보.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수진이 양말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도연은 맞은편에 앉아 오늘 성광개발에서 들은 내용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개발구역 지정, 예상 보상가, 2달 안에 확정된다는 것까지. 수진은 처음에는 눈을 깜빡이며 듣다가 25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건물 있잖아. 오전동 세탁소 건물. 응. 거기가 주상복합개발구역에 들어갔어. 보상금이 250억에서 300억 사이로 나온대. 수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나도 믿기지가 않아. 진짜야? 진짜야. 서류도 봤어. 수진은 웃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20년 버텼네, 우리.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상금 소식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 올 것입니다. 지훈이 내외가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친척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혹은 전부를 당연하다는 듯 요구할 것이었죠. 2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장남 부부에게 당연히 요구하고 장남 부부는 당연히 들어주는 구조. 도연은 그 구조를 이번에는 다르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족법과 노동법을 함께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40 초반의 여성으로 이름은 정소라였습니다. 도연이 수선 일지와 시댁 심부름 내역, 병원 진단서, 그리고 20년치 영수증 묶음을 책상 위에 내려놓자 정소라 변호사가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이걸 다 기록해 두셨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내가 했습니다. 저는 몰랐죠. 부인께서 20년 동안 시댁을 위해 제공한 가사노동, 제사준비, 심부름 등의 내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정소라 변호사가 일지 몇 페이지를 다시 훑었습니다. 부당한 노동 착취로 규정하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가면 실제 배상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내용 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얼마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 기록대로라면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시장 노동단가를 적용해서 20년치를 환산하면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나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2억 원으로 청구해 주십시오. 정소라 변호사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제로 소송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도연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내용 증명이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힐 수 있는 날에 맞춰서 도착하게 해 주십시오. 정소라 변호사가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를 나온 도연은 그 길로 여행사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직원이 내민 카탈로그를 펼쳤습니다. 럭셔리 크루즈 상품이었습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출발해 오키나와와 홍콩을 거치는 코스였습니다. 최고급 객실, 전망 레스토랑, 스파, 갑판 수영장. 도연은 카탈로그를 내려놓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출발일을 제사 당일로 맞춰주세요. 직원이 날짜를 확인하며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도연은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받아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지하상가에서 다리미를 잡고 있던 수진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화상 자국이 새겨지고 겨울이면 피가 날 때까지 갈라졌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크루즈 난간을 잡고 바다를 바라볼 것입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삿날이었습니다. 제사까지는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열흘 동안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새벽에 배송을 나갔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었고 수진의 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제사 준비를 재촉하는 전화가 2번 더 왔지만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짧은 대답이 이제는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도연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남편이 변호사를 만나고 여행사를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 이야기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수진이 말렸습니다. 여보, 너무 크게 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면 안 돼?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건 20년 동안 했잖아. 도연이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둘 다 알잖아. 조용히 물러나면 또 끌려와. 평생 그렇게 될 거야.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어? 수진아, 나는 이미 20년을 후회하고 있어. 당신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내 자신한테 화가 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는 그 후회를 앞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아.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크루즈, 바다 잘 보여? 도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갑판 나가면 사방이 다 바다야. 수진도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앞날을 기대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제사 사흘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핸드폰으로 걸려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제사 재료는 내가 미리 사다 놔야지. 어머니가 장을 어떻게 봐. 수진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제사 못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뭐? 손 다 나은 거 아니야? 손이 완전히 낫진 않았고요. 그것보다 이번에는 제가 참석이 어렵습니다. 참석이 어렵다고? 제사인데? 큰 며느리가 제사에 못 온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진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말에 토를 다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에 얹혀있던 무언가가 조금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도연은 그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사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정소라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날짜를 제사 당일 오전으로 확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소라 변호사에게서 확인 문자가 곧바로 왔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가방에 옷을 개어 넣고 있었습니다. 거즈가 떨어진 오른손이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수진이 옷을 개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화상 흉터가 아직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크루즈에서 손 치료도 받자. 선상 의료실 있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니야. 제대로 치료받아. 수진이 잠시 멈추다가 웃었습니다. 알겠어, 여보. 그날 밤 도연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제사상에 놓아둘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시댁 주소로 직접 발송되지만 그것과 별도로 도연은 직접 쓴 편지 한 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20년 동안 장남 부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는 오늘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수진이의 20년치 노동대금은 내용 증명으로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 크루즈에 오릅니다. 건강하십시오. 짧은 편지였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풀로 붙이고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시댁 현관 우편함에 넣고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응. 우리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당신은 뭐 하고 싶어? 수진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바다 보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다만 보고 싶어. 내일부터 볼 수 있어. 진짜지? 진짜야. 어둠 속에서 수진이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웠던 밤이 그날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제사 당일 새벽 4시 도연과 수진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란히 눈을 떴습니다. 서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은 이미 꾸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제사 음식 재료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수진은 냉장고 문을 그냥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도연이 수진의 코트를 가져다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수진이 소매를 여몄습니다. 두 사람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수진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 복도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시댁 아파트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 거실을 오갔습니다. 제사 음식 재료는 사흘 전부터 냉장고에 쟁여놓았지만 손질은 손질이었고 전을 부치는 건 부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늘 수진의 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정숙은 부엌에 들어섰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다시 나왔습니다. 영감, 수진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 시아버지 강병태가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면 되잖아. 내가 왜? 내가 어제도 했는데 못 온다고 했잖아. 당신이 하면 다르지. 강병태는 못 이기는 척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 걸었더니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강병태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안 받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제사날에 큰 며느리가 연락도 안 되고. 오정숙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엌에 들어가 밀가루 봉투를 열었습니다. 전을 부쳐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늘 며느리가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오정숙이, 나중에는 수진이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고모 내외, 사촌 형제들, 그리고 시아버지 강병태의 남동생 내외까지. 현관을 들어서던 고모 이술래가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언니. 아직 음식이 하나도 안 됐어? 수진이는? 그게 오늘 못 온다고 하네. 못 온다고? 왜? 손을 다쳤다고. 근데 전화도 안 받아. 이술래 고모가 부엌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질되지 않은 재료들이 그대로 늘어져 있었고 전 냄비는 불도 켜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술래 고모가 혀를 찼습니다. 언니, 지훈이 내외는 왔어? 있지. 거실에. 거실에는 지훈과 유라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술래 고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지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고모 오셨어요. 그래, 왔다. 지훈아, 형수 없는데 너희가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지훈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할지 잘 몰라서요. 뭘 몰라. 전이라도 부쳐야지. 유라가 옆에서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요. 어머니, 제가 대신 음식을 시켜드릴까요? 근처에 괜찮은 한식집이 있던데. 오정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시켜? 그게 말이 돼?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라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모 이술래가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뭐. 이 집은 원래 이래. 그 말이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지훈이 핸드폰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고모 이술래와 오정숙이 어설프게 전을 부치고 있었고 음식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친척들이 거실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이 왜 안 온 거래? 손을 다쳤다고 하던데. 그래도 제삿날인데. 도연이도 연락이 안 된다잖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오정숙이 부엌에서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우편 배달원이 등기 우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병태 씨 댁 맞으시죠? 서명 부탁드립니다. 오정숙이 영문도 모르고 서명을 했습니다. 배달원이 돌아가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마이너스 부당 노동 착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 아래로 수신인의 강병태, 오정숙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강수진이었습니다. 오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0년간의 제사 준비, 가사 노동, 시댁 심부름 내역이 날짜별로, 항목별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청구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죠. 청구 금액 2억 원. 오정숙이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감,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강병태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이 첫 줄을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라가 옆에서 들여다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고모 이술래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병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도연이한테 전화해. 오정숙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신호가 길게 갔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서류가 뭐야? 당장 와서 설명해. 전화기 너머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파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크루즈 선착장에 있습니다. 오정숙이 멈칫했습니다. 크루즈? 그게 무슨 소리야, 재산하래? 내용 증명에 적힌 내용은 변호사가 작성한 겁니다. 수진이 20년 동안 해온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청구입니다. 정당한 청구?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가족끼리 돈 얘기를 내용 증명으로 해? 도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스피커폰으로 놓고 친척분들 다 들으시게 해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정숙이 멈칫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강병태가 낮게 말했습니다. 스피커 켜봐. 오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를 켰습니다. 파도 소리가 거실 안으로 퍼졌습니다. 다들 들으십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 22년 전 저희 부부의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같은 해 둘째 지훈이에게는 개원자금 5억 원을 지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고 유라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고모 이술래가 천천히 팔짱을 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세탁소 상가 건물이 이번 주상복합개발구역에 포함되어 보상금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오정숙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보상금이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로 나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정숙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강병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거실이 한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파도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오정숙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0억? 도연아, 그게 진짜야? 진짜입니다. 그럼 그 돈이 다 너희 거야? 저희 부부 명의 건물이니까요. 오정숙의 눈빛이 빠르게 달라지는 것을 친척들이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용 증명 서류를 들고 분노에 떨던 손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오정숙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아까 좀 흥분했어. 그 내용 증명 얘기는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면 되잖아.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변호사까지 써. 그냥 와서 얘기해. 응?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정숙이 계속했습니다. 수진이도 고생 많았지. 엄마가 알아. 근데 가족이 그런 거잖아.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그 돈 얘기도 차차 얘기하면 되고. 일단 와, 응? 제사도 있고 식구들도 다 모였는데.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 들으셨습니까? 250억 얘기 나오고 나서 목소리가 바뀌셨습니다. 오정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슬픕니다. 20년 동안 장남 부부가 해온 것들이
수백억 소식 한 번에 갑자기 고생 많았다는 말로 바뀌는 게 그 20년 동안은 고생이 아니었습니까?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고모 이순례가 강병태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강병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형, 나야. 형수 많이 고생한 거 나도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내용 증명에 가족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우리가 가족이잖아. 지훈아. 응. 너 개원할 때 부모님한테 5억 받은 거 알고 있었어? 지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그때 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나는 3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없다고 하셨어. 같은 해에. 너는 기억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옆에서 지훈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흘렀습니다. 고모 이순례가 강병태를 향해 똑바로 물었습니다. 오빠, 그게 사실이야? 도연이한테는 3천만 원도 안 해주고 지훈이한테는 5억을 줬어? 강병태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그때 형편이라는 게 있었고, 형편? 지훈이한테 5억 줄 형편이면 도연이한테 3천만 원 줄 형편도 됐잖아. 이순례 고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순례야, 집안일에 너무 끼어들지 마. 내가 끼어드는 게 아니라 스피커폰 켜놓고 다 들으라고 한 건 언니잖아. 거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오정숙이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도연아, 지금 당장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들이 부모한테 이래도 돼? 내용 증명이 뭐야? 소송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어머니. 왜? 저는 지금 수진이 손잡고 크루즈에 오르려고 합니다. 오정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지하상가에서 다리미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다 한 번 못 봤습니다.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 실려가던 날도 어머니 첫마디는 생신상이 어떻게 됐냐는 말씀이셨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고 저희 연락처로 연락하셔도 받지 않을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오정숙이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야, 도연아. 끊지 마. 끊으면 안 돼. 그러나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사라지고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정숙이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병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라는 핸드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며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랐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저 집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수진 씨가 20년을 그렇게 살았어? 5억이면 그 돈을 지훈이한테만. 고모 이순례가 앞치마를 벗어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솔직히 말할게. 도연이 부부 잘못 없어. 언니가 잘못한 거야. 오정숙이 눈을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큰 며느리한테 시킬 거 다 시켜놓고 돈은 작은 애한테만 몰아줬잖아. 그게 맞아? 그 사람이 화상 입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첫마디가 제사 걱정이었다고? 오정숙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백억 생겼다니까 목소리 낮추고. 언니, 그게 보여. 다 보인다고. 거실 안에 누구도 이순례 고모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강병태도 지훈도
유라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정숙만이 텅 빈 제사상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손질되지 않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 냄비는 여전히 차가웠고 제사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자리를 채워왔던 수진의 손이 오늘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은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혼자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부산 남한 크루즈 선착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넓은 부두 위로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멀리 수평선이 희뿌옇게 빛났습니다. 도연과 수진은 나란히 서서 눈앞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 선박을 올려다봤습니다. 16층짜리 거대한 선체가 하늘을 가릴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게 우리가 탈 배야? 응. 진짜 크다. 올라가면 더 커. 수진은 한참 동안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옆을 보니 수진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도연이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아직 붉게 남아있는 손이었죠. 아파? 아니, 차갑다. 바람이 세잖아. 도연이 두 손으로 수진의 오른손을 감쌌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배송을 나가느라 거칠어진 피부, 무거운 짐을 들어 굵어진 손마디. 수진은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도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뭘, 20년 동안 같이 있어줬잖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한 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가 있을 뿐이었죠. 도연은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승선수속을 마치고 두 사람은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7층 갑판 난간에 서자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항구의 크고 작은 배들, 멀리 영도 쪽으로 이어지는 해안선, 그리고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 수진이 난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수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지하 상가에서 바라보던 세상은 천장에 박힌 형광등과 손님들의 발목이 전부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도 보이는 건 골목과 상가 간판이었죠. 이렇게 넓은 것을 눈에 담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응, 앞으로는 이런 데 자주 오자. 수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자주? 1년에 한 번은. 아니, 2번도 좋고. 수진이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 아파트 거실에는 여전히 친척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제사상 앞에서 오정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강병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과 유라는 결국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지훈이 현관에서 코트를 걸치며 오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가봐. 오정숙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려다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형한테 미안한 거 있어요. 그때 5억 얘기는 저도 몰랐던 건 아니었으니까.
오정숙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게 저도 잘못한 거죠. 지우는 더 말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유라가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고모 이술래도 짐을 챙겼습니다. 오정숙 옆에 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 도연이 부부 잡고 싶으면 진짜로 사과해야 해. 그것도 지금 당장은 안 받아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 오정숙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그 내용 증명 받아 마땅해. 20년이 2억으로도 모자라. 이술래 고모가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실에는 강병태와 오정숙 둘만 남았습니다. 오정숙이 텅 빈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은 하얀 상보. 20년 동안 저 자리를 채워온 사람이 오늘은 없었습니다. 차려지지 않은 음식, 부쳐지지 않은 전, 묻혀지지 않은 나물. 처음으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는지가 실감났습니다. 강병태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오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반박할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부엌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크루즈는 오후 3시에 출항했습니다. 기적 소리가 항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갑판에 나란히 서서 선체가 천천히 부두를 벗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 아래로 진동이 전해졌고 바닷물이 선체 옆으로 갈라졌습니다. 항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졌습니다. 도로가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수진이 난간을 잡고 육지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의 무게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하 상가의 형광등, 다리미 증기, 새벽마다 울리던 알람, 시어머니의 전화 목소리, 손등의 화학 자국. 그 모든 것들이 저 멀어지는 육지 위에 놓인 채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품 안으로 기댔습니다. 여보, 응, 나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도연이 수진의 머리 위에 턱을 얹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크루즈가 속도를 높이며 넓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수평선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 선이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고 넓어 보였습니다. 뒤로는 20년의 굴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그 바다를 향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루즈가 기적을 한 번 더 올리며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20년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